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있습니다. 빛은 사라졌고 통제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만은 모든 스위치를 그대로 켜두고 있죠. 중국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흉내내도 판은 못 흔든다. 세계가 암흑기로 빠져들 위기 속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단 하나의 예외가 되었습니다. 이건 위기이자 한국 기술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닐라 첸이에요. 싱가포르계 중국인으로 세계은행에서 기술총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맡은 업무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바로 전 세계 전력망 평가 보고서 작성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뉴스들이 저를 무겁게 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전력 인프라를 장악해가고 있었어요.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무기로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 협력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섬뜩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중국은 전기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전력 종속 구조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60개국 이상의 전력 인프라를 수출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전체 전력 공급의 70%를 중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였죠.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이 전력 인프라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19년 스리랑카가 중국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의심스러웠죠. 케냐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화력발전소가 전체 전력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술자들도 모두 중국인이었어요. 케냐 정부는 자국의 전력 시스템을 스스로 관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보면 더욱 심각했어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의 전력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발전소를 지어주는 대신 장기 계약을 통해 전력 공급권을 장악했어요. 세계은행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전력은 이제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가 된 거였어요. 스위치 하나로 세계는 멈춘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상황이 우려스러웠어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모두 중국의 전력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댐들도 대부분 중국 기업이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중동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경제 제재로 인해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됐고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중국의 전력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석유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중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중국이 건설한 송전망이 전국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세계은행에서 각국 전력망 안정성을 평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 기술에 의존하거나 자체 기술 부족으로 전력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단 한 나라만 예외였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보면서 의아했어요. 전력 소비량은 세계 최상위권인데 정전 빈도는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 기술에 의존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한국 배정 소식을 전했더니 아버지의 표정이 기변했어요. 젓가락을 놓으시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그 나라는 너 할아버지를 줄인 땅이다. 절대 신뢰하지 마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할아버지가 중국 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해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전력 헤게모니에 굴복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독립적인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날 밤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면서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국이 전기를 끊으면 세계는 다시 촛불을 켜야 한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세계은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로 전력계라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돈이 있어도 전기를 쓸 수 없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었어요. 2021년 미국 텍사스주
대정전 사례를 분석해보니 끔찍했어요. 한파로 전력망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450만 가구가 며칠간 전기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난방이 끊겼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위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어요. 더 놀라운 건 텍사스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주라는 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부유한 지역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전력 시스템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였죠. 유럽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독일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도 전력 부족에 시달렸어요. 독일의 경우 전기 요금이 전년 대비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에너지 집약적인 알루미늄, 철강, 화학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가정용 전기 요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일반 시민들이 전기 사용을 극도로 제한해야 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들이 노후화되면서 가동 중단이 잦아졌어요. 2022년 여름에는 전력 부족으로 에어컨 사용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조명도 일찍 꺼야 했죠. 영국은 더욱 비참했어요. 전기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가정용 전기 요금이 연간 4,00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많은 가정이 난방을 포기하거나 전기 사용을 극도로 줄여야 했어요. 인도의 연쇄 정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1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대정전으로 7억 명이 전기 없이 살아야 했어요. 뉴델리의 지하철이 멈추고 병원의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교통신호등이 모두 꺼져서 교통대란이 일어났죠. 복구에는 며칠이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비상발전기로 겨우 중환자실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위험에 빠졌고 실제로 사망자도 발생했어요.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났습니다. 파키스탄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2021년 전국적인 정전으로 2억 2천만 명이 모두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카라치 국제공항마저 폐쇄됐죠. 복구에는 1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예 계획정전을 일상화했습니다. 로드쉐딩이라고 부르는 순환정전을 매일 실시하고 있어요. 하루에 4시간씩, 때로는 8시간씩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치안도 악화됐죠. 이 모든 사례를 분석하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중국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어요. 파키스탄은 중국 전력 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상태였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로 건설된 발전소들이 전체 전력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기술자들도 모두 중국인이었죠.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콜롬보 항구 근처의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면 정부 정책까지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도 중국의 전력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두 중국 기술자들이 전력망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은 단순한 보조 역할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만은 이런 대규모 정전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로는 전국적인 정전이 뉴스가 될 정도로 드물었어요. 게다가 중국 기술에 의존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고서에서 통계적 행운의 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나라니까 관리하기 쉬웠을 거라고 단순하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연간 1만 킬로와트시가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 수준이었습니다.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나라인데도 정전이 거의 없다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었습니다. 반도체,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들이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경제적 타격이 엄청날 텐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보고서 하단에 작은 주석을 달았어요. 단, 한국은 예외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주석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말이에요. 전기를 못 만든 나라가 어떻게 전기를 구하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시설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처리까지 스마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심지어 청소 로봇들까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엄청날 것 같았는데 모든 게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중국도 공항은 화려하거든요. 겉모습만 좋다고 뭐 하나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본 풍경도 놀라웠어요. 고속도로 곳곳에 LED 전광판들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의 조명도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되고 있었어요. 세계은행 서울 사무소에서 저를 담당할 한국전력공사의 정우진 차장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별로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실무적인 얘기만 했어요. 내일부터 전력시설을 차례대로 둘러보겠습니다. 발전소부터 변전소, 송전망까지 전 과정을 보여드리겠어요. 정우진 차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뭔가 신뢰감은 갔지만 동시에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중국 기술자들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리지도 않고 조용하기만 했거든요. 다음 날 독일에서 온 전력 전문가 한스 밀러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스는 지멘스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유럽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한스가 저에게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이피 세계 1위입니다. 사이디는 연평균 정전 지속시간, 사이피는 연평균 정전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둘 다 낮을수록 전력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한국의 사이디는 8.59분, 사이피는 0.097이라고 했어요.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을 포장하는 재주는 인정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한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장이 아닙니다. 이건 국제 표준에 따른 실제 측정 데이터예요. 독일도 한국만 못합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독일은 유럽에서도 전력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런 독일보다 한국이 낫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우진 차장이 준비한 일정표를 보니 꽤 체계적이었어요. 화력발전소부터 원자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까지 다양한 발전 시설을 돌아볼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전, 배전, 스마트 그리드 시설까지 전 과정을 다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가면서 야경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에 모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교량들도 LED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마치 전기가 무제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도시에서 어떻게 정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정전이 정말 드문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우진 차장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정전이 뉴스가 되는 나라, 바로 여기입니다.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정전이 뉴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드물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정전이 일상이고 뉴스도 안 되는데 여기서는 정전 자체가 특별한 사건이라니요. 호텔에 돌아와서 창밖을 내알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의 간판들, 아파트 단지의 보안등들, 도로의 가로등들까지 모든 게 켜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고 기업들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덕분이었겠죠. 한스가 호텔 로비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릴라, 내일부터 보게 될 것들을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이 나라의 전력 시스템은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내일 보면 알겠죠. 실제로 어떤지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전 세계 전력 시스템 중에서 가장 우수할까요? 내일부터 시작될 현장 조사가 궁금해졌어요. 셋째 날, 정우진 차장과 함께 서울 외곽의 변전소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며 직접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정말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신고양 변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거대한 송전탑들과 변압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345회 초고압 송전선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변전소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었습니다. 풍속이 시속 80km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류즈하오 엔지니어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민낯이 드러나는군. 류즈하오는 중국 국가전력공사에서 파견된 관찰자였습니다. 한국 전력 시스템을 평가하러 온 거였죠. 그는 계속해서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왔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날씨면 미리 송전을 차단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류즈하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변전소 내부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거대한 변압기들이 우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중앙제어실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전력 상황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제어실을 가득 메웠어요. 뭔가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송전선 고장입니다.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어요. 정우진 차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보였어요. 서울 서부 지역 약 2만 가구가 정전된 상황이었습니다. 제어실 직원들이 긴급히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류즈하오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복구에 몇 시간은 걸리겠죠.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정우진 차장이 시계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10초 안에 복구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0초. 2만 가구의 정전을 10초 만에 복구한다고요? 정우진 차장이 큰 모니터를 가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력망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동으로 우회 경로가 설정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전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다른 경로를 찾고 있었어요. 몇 개의 변전소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부하를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정우진 차장이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정확히 7초 만에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지역이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력이 복구된 거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요? 네, 자동 복구 시스템이 처리했습니다. 정우진 차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인공지능이 최적의 우회 경로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한 겁니다. 류즈하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완전 자동화된 복구 시스템은 아직 상용화하지 못했거든요. 대부분의 복구 작업은 여전히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했어요. 제어실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전국의 모든 변전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즉시 보완하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단순히 백업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전력망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혈관처럼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경로로 혈액이 흐르는 것과 같았어요. 바깥은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울 시내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정전이 발생한 순간에도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도입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에 전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만든 시스템이에요. 정우진 차장이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력 시스템 자체가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그 나라는 전기를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전력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혁신이었어요. 류즈하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날 정우진 차장의 안내로 한국전력공사의 스마트 그리드 통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나주에 위치한 이곳이야말로 한국 전력 시스템의 두뇌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전국의 모든 전력 설비가 이곳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통제센터에 들어서자 압도됐어요. 가로 30m, 세로 5m짜리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면서 전국의 전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 지역별 소비량, 송전선의 부하율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우주선 조종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자체 개발된 거예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 자율복구 시스템까지 모두 국산 기술입니다. 정우진 차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쓰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기술로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어요. 통제센터 관리자인 김태영 부장이 직접 시스템을 설명해 줬어요.
우리 인공지능 시스템은 날씨, 계절,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대비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시간별, 지역별 전력 수요 예측 데이터였습니다. 심지어 태풍이나 폭염 같은 극한 상황까지 예측 모델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서울 지역 전력 수요가 최고점에 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여분의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영 부장이 설명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전기를 쓰기도 전에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고 있다니요. 마치 전력 시스템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정우진 차장이 답했어요. 지방연구소의 엔지니어들입니다. 대부분 이름도 잘 안 알려진 분들이죠. 저는 놀랐어요. 이런 첨단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유명하지도 않다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데 말이에요. 김태영 부장이 저를 한 기술자에게 데려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웅수 책임연구원이었어요. ESS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핵심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나요? 저는 직접 물어봤어요. 조웅수 연구원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누군가의 밤을 켜주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이었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예산도 별로 안 줬어요. 그래서 7명이서 몰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조웅수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7명의 무명 엔지니어들이 시작한 연구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로 발전한 거였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2011년 순환정전 때 정말 절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었죠. 조웅수 연구원의 목소리에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때 한국은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국적인 순환정전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전국 160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정전됐어요. 현대적인 국가에서 계획정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그날 지하철이 멈췄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고 병원 수술실 불빛이 꺼졌어요. 조웅수 연구원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상상해봤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현대 문명이 멈춰버린 순간이었겠죠. 사람들의 일상이 완전히 마비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선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조웅수 연구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ESS템은 혁신적이었어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여분의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즉시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조웅수 연구원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연구실 한 구석에는 낡은 책상들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7년 전부터 쓰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실험실이 아니라 소박한 공간에서 세계 최고 기술이 탄생한 거였어요. 김태영 부장이 보여준 성과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ESS 설치량이 세계 1위였어요. 전국에 3,000M 이상의 에너지 저장 시설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독일 전체 ESS 용량보다 많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요. 김태영 부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기술들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배터리와 제어 시스템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었어요. 중국이나 일본보다 뛰어난가요? 저는 의구심을 표했어요. 조웅수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응답 속도를 보세요. 우리 시스템은 0.5초 만에 반응해요. 중국은 1초, 일본은 0.5초 걸려요. 실제로 테스트를 보여줬어요. 갑작스럽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을 때 ESS가 반응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 기술 하나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정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조웅수 연구원이 뿌듯해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2011년 이후 한국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태풍이 와도, 혹한이 와도, 폭염이 와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공기와 같아야 해요. 있는 게 당연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조웅수 연구원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중국에서 온 류 지하오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폄하하던 그도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전력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예요.
김태형 부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전력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큰 자원이나 자본 때문이 아니었어요. 절박함에서 나온 혁신이었고 사람을 생각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통제센터를 나오면서 정우진 차장이 말했어요. 내일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는 벌써 기대됐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어떨까요? 이 조용한 나라가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기를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접근한다. 이것이 그들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우진 차장과 함께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세계 최고라는 전력 시스템의 심장부를 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정우진 차장이 말했어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도 자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자 기술로 원전을 짓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거든요. 미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영역이었어요.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건물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늘어서 있었어요. 4기의 원자로가 모두 가동 중이었고 각각 700MW급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중앙제어실에 들어서니 정말 놀라웠어요. 수백 개의 스위치와 버튼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운전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원자로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김성호 소장이 직접 설명해줬습니다. 이 원자로들은 모두 한국형 중수로 기술로 건설됐어요. CANDU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우리 기술로 개량했습니다. 중수로는 캐나다에서 개발된 원자로 기술이에요. 일반 물 대신 중수를 사용해서 우라늄을 연소시키는 방식입니다. 안전성이 높고 연료 효율도 좋은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완전히 자립했다고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제는 캐나다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소장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월성원전의 가동률이 90%를 넘었어요. 세계 평균인 80%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고장이나 정비로 인한 정지 시간이 매우 적다는 뜻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김성호 소장이 운전원 한 명을 불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재훈 차장이었어요. 15년간 원자로 운전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예측 정비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재훈 차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이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부품을 교체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원자로 내부에 수천 개의 센서가 보내는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고장을 예측하는 거였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기술도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했습니다. 이재훈 차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중앙제어실 한쪽 벽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원자로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냉각수 온도, 증기 압력, 제어봉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하는 소리가 제어실에 울려 퍼졌어요. 뭔가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2호기 냉각수 펌프에 미세한 진동이 감지됐어요. 이재훈 차장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직 고장은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점검해야 해요. 운전원들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원자로를 정지시키지 않고도 해당 펌프를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백업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되면서 원자로는 계속 안전하게 운전됐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 달에 23번 정도요. 하지만 실제 고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재훈 차장이 설명했어요.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원자로를 멈추지 않고도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니요.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김성호 소장이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용 후의 연료 저장시설이었어요. 원자로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사용 후의 연료 처리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김성호 소장이 말했어요. 저장시설은 정말 견고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납차 폐재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방사능이 외부로 새어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구조였습니다. 이 기술도 자체 개발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우리만의 기술입니다. 김성호 소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의 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이에요.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이고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도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직 상용화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김성호 소장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프랑스보다 한국이 앞서 있다니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김성호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절박함이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은 석유도 석탄도 우라늄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을 거예요. 1970년대부터 원자력 기술 개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점차 자립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김성호 소장이 설명했어요. 50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월성원전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치밀한 계획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전력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 정우진 차장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나주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에서 한국 전력 시스템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전국의 전력 수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갑 사장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평범한 엔지니어 같았어요. 화려한 CEO의 모습보다는 현장을 잘 아는 기술자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30년간 전력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한국전력의 목표가 뭔가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종갑 사장이 잠깐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말 큰 꿈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제가 추가로 물었어요. 김종갑 사장이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여러 국가들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현재 27개국에서 한국의 전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김종갑 사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폴란드의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의 ESS 사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전력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중국과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중국은 가격으로 승부하지만 우리는 기술로 승부합니다. 김종갑 사장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었어요.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예정보다 빨리 완공됐고 성능도 설계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예요. 한국 기술로 건설된 거죠. 김종갑 사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바라카 원전은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4기의 원자로로 총 5,0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게 될 거였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사막 환경에서 원전을 짓는 건 쉽지 않았어요. 모래폭풍, 극한 더위, 부족한 물 공급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갑 사장이 어려움을 털어놨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래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방호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김종갑 사장이 설명했어요. 단순히 원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UAE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식의 특징이었어요. 중국처럼 자국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현지 인력을 양성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 방식을 택했나요? 저는 의아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술을 독점하면 상대방이 계속 의존하게 되죠. 그건 건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김종갑 사장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술을 무기로 상대방을 종속시키려고 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기술을 나누려고 했어요. 회의실에서 나와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차세대 전력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입니다.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이 답했어요. 한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한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ESS와 스마트 그리드가 해답이에요. 부사장이 설명했어요. 날씨에 따라 변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을 ESS 평준화하고 AI 최적으로 배분합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첨단 기술로 보완하는 거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20대 때의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왜 전력 기술을 연구하게 됐나요? 저는 한 연구원에게 물었어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전기는 모든 기술의 기반이에요. 그 연구원의 답변이 명쾌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전기가 없으면 소용없어.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인공지능도 모두 전기가 있어야 작동하죠. 한국이 전력 기술 강국이 된 비결이 뭘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김종갑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어요.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었어요. 한국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었어요. 김종갑 사장이 덧붙였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꿈꾸는 큰 비전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정적인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꿈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갈 때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의구심은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깊은 감동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서울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 건너편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불빛들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덕분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국을 적대시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그런 증오하는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차장처럼 과묵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계은행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통계적 행운의 나라라고 썼었는데 이제는 전력 기술의 선도국가라고 기록했어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였습니다. 안정성, 효율성, 기술력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을 독점하지 않고 전 세계와 나누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전력 헤게모니 전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은 전력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전력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모델 전력 기술을 통한 인류 공영의 가능성이었어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였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 전력 강국이 됐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면서 전 세계 전력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국의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전기는 공기와 같아야 한다는 조홍수 연구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세계은행 내부에서 제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전력 헤게모니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모델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직접 가보세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실제로 제 추천으로 여러 나라의 전력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 모두 저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다가 결국 감동받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초청을 받아 한국 전력 시스템의 세계적 의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어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였죠.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기반이에요. 한국은 이 기반을 전 세계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온 전력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연 후 정우진 차장을 다시 만났어요. 여전히 과묵했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정우진 차장이 물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우진 차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저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겸손함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전력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인상적인 나라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자원이 없어도 기술로 승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눌 때 진정한 힘이 생긴다는 것. 이 보고서를 읽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어떻게 전력 강국이 됐는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봐보세요. 저처럼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전기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에요. 한국은 그 힘을 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닐라 첸이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은 전 세계의 빛이 되어 조용히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전력 안정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유개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